7살 딸아이가 수술실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결제할 수 그거 결제할 있을까요? 수 있을까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대었어요. 비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화면을 보고 옆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또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사모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모님이라니요. 대체 이 카드가 뭐길래? 도대체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도 보랏빛 하루 사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겉들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 민재 씨의 49제가 끝난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향 냄새만 남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죠. 수진아, 짐 싸. 수진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이 아직 시들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꽃보다 차가운 것이 실려 있었죠. 어머님, 하은이 아빠 제사상도 아직 안 치웠는데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큰아들 민호 씨가 팔짱을 끼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수진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민재한테 재산 같은 거 없었잖아. 내가 받을 것도 없어. 큰형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 얼마나 있을 거야.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수진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병원을 다니며 약 봉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자 이 집에서 수진 씨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진 씨는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민재 씨가 웃고 있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죠. 수진 씨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간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하은이는 두고 가. 그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하은이는 제가 데려갑니다. 짧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7살 하은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챙기지 못했죠. 수진 씨는 자기 외투를 벗어 딸에게 씌우고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큰형수의 목소리가 흘러내렸어요. 잘 가, 수진아. 등 뒤에 꽂히는 그 말을 듣고도 수진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간신히 구한 반지하 원룸에 짐을 풀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방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 씨는 남편의 낡은 지갑을 열어보았죠. 가족사진 한 장, 12,000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갑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까만 카드 한 장이었어요. 카드사 로고도 없고 남편 이름 설민재만 적혀 있었죠. 이상한 카드였지만 그때는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카드를 다시 넣고 딸 옆에 누웠어요. 만약 그날 밤
그 카드를 좀 더 자세히 봤더라면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 조금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동네 칼국수 식당에서 반죽을 치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곧바로 세탁소로 건너가 다림질을 했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 유치원비가 다음 주까지였으니까요. 식당 사장님이 쉬는 시간에 한마디 건넸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반쪽이 됐어. 좀 쉬어. 수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하은이 유치원비 내면 이번 달도 넘기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보면 시댁에서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한 글자도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고 산 사람은 대답을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치원에 하은이를 데리러 갔어요. 선생님이 수진 씨를 붙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죠.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자꾸 코피를 흘려요. 오늘도 낮잠 시간에 한 번 났고요. 다리가 아프다고 잘 안 걸으려 해요. 수진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았어요. 아이들 코피야 흔하죠. 건조해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겁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하은이가 수진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 다리가 아파. 안아줘. 평소에 혼자서 잘 걷던 아이였습니다. 수진 씨는 딸을 업고 걸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2만 원짜리 동네 소아과비도 부담이던 형편에 그 신호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하은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수진 씨의 손바닥이 화끈하게 되었어요. 체온계 숫자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은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려 핸드폰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119에 전화가 겨우 연결됐을 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구급차 안에서 수진 씨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은이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고 수진 씨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머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보험 제외 항목 포함해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 그 숫자가 수진 씨의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친정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죠. 세상에 수진 씨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은이가 링거를 맞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수진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복도에 나와 남편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다가 까만 카드가 다시 눈에 들어왔죠. 뒷면을 돌려보니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설원의료재단. 그게 뭔지 수진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출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눌러가며 신청서를 작성했죠. 결과는 금방 나왔습니다. 심사 거절.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화면을 채웠어요.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같은 결과였어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흘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시댁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죠. 큰형수가 받았어요. 형수님, 하은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800만 원만, 아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형수의 목소리가 잘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돈? 수진아, 우리도 없어. 민재 보험금도 없었잖아.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 뚜뚜뚜. 끊긴 전화기에서 신호음만 울렸어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4번 울린 끝에 연결이 됐죠. 어머님, 하은이가 위급해요. 어머님 손녀예요, 제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왔죠. 숨을 쉬는데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수진 씨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로 들어가 하은이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눈을 뜨고 수진 씨를 올려다보았죠. 작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안 갔어. 하은이를 다독이며 수진 씨는 남편의 낡은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12,000원은 진작에 다 쓴 뒤였어요. 텅 빈 지갑 안에 까만 카드 한 장만 남아 있었죠. 뒷면에 설원의료재단이라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이 병원 로비에도 똑같은 글자가 걸려 있었다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이게 되기는 할까? 수진 씨는 까만 카드를 쥐고 원무가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카드를 내밀었죠. 이걸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귀찮다는 듯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별 관심 없이 결제기에 카드를 대었죠. 삐. 승인음이 울렸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옆에 있던 상사를 불렀습니다. 상사가 화면을 보고는 입을 벌린 채 수진 씨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병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원무과에 긴장감이 퍼졌죠. 수진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카드가 도용 신고된 건 아닌지, 경찰이 오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워지는 구두 소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죠. 뒤에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병원의 수장,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수진 씨 앞에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사모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죠. 까만 카드 한 장이 만들어낸 바람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흰 가운 위에 넥타이를 맨 머리가 반쯤 센 남자였죠. 주변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병원장이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또 한 번 수진 씨의 귀를 찔렀어요. 이 병원에 온 이후로 보호자분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거든요. 수진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죠. 병원장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병원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모님, 방금 결제하신 카드 말씀인데요. 이 카드는 저희 설원의료재단 설립자 일가만 보유하신 카드입니다. 전 세계에 단 2장뿐이에요. 수진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2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에 적힌 성함이 설민재님이신데 혹시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남편입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병원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돌아가셨다고요. 병원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사모님, 설민재님은 저희 재단 설립자이신 설 회장님의 직계 손자이십니다. 이 카드는 회장님께서 직접 발급을 지시하신 겁니다. 수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이 많지 않다고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면서 하은이 분유값을 먼저 챙기던 그 사람이 재단 설립자의 손자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도 설민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카드가 사용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 15년 전부터 내려와 있었어요.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수진 씨의 귀가 멍해졌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이 카드는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 누구였던 거야? 수진 씨가 속으로 그 말을 되뇌는 사이 병원장이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하은이 수술이 즉시 진행됐습니다. 최고 의료진이 투입됐죠. 1시간 전까지 수술비가 없어 복도에서 울던 수진 씨 앞에 병원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잘 끝났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 수진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회복실에서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이 수진 씨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안 아파. 수진 씨가 딸의 손을 꼭 쥐고 웃어 보이려는 순간 병원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한 분이 사모님을 찾고 계세요. 고 설민재님의 담당 변호사라고 하시는데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장실 문 앞에 서류 가방을 든 노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그 남자가 수진 씨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모님. 민재 씨가 이 카드를 쓰는 날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까만 카드 한 장이 열어젖힌 문 너머로 수진 씨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세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변호사는 강도현이라는 이름의 60살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수진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켜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호적 서류, 재단 정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들이 뭘 뜻하는지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죠.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설민재 씨는 사모님이 알고 계신 시아버지 설정호 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원의료재단을 세우신 설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아들 설정식 씨, 그리고 작은아들 설정호 씨. 사모님이 시아버지로 알고 계신 분은 작은아들 설정호 씨입니다. 변호사가 호적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민재 씨의 친아버지는 큰아들 설정식 씨예요. 그런데 정식 씨가 민재 씨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설 회장님이 어린 손자를 작은아들 정호 씨 호적에 올려 키우게 한 거죠.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유독 찬밥 취급을 받던 기억이 떠올랐죠. 명절 때 큰아들 민호 씨에게는 용돈 봉투가 돌아가도 민재 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뭘 안다고라며 말을 자르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혈육인 손자 민재 씨에게 재단 지분 51%를 넘기셨어요. 법적으로 민재 씨가 설원의료재단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수진 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재단 지분 51%, 이 병원을 포함해 의료재단 3곳을 소유한 그 재단의 절반 이상이 남편 것이었다는 말이었죠.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월급이 적다며 미안해하던 그 사람이요. 남편은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턱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재 씨가 생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님네가 알면 수진이가 위험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수진이한테까지 손을 뻗칠까 봐요. 수진이는 저를 그냥 민재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저도 수진이한테는 그냥 민재이고 싶어요. 수진 씨의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갈비뼈 안쪽이 뜨거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는지, 왜 시댁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한마디 대꾸 없이 웃기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바보 같은 사람. 수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민재 씨는 매달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부인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지. 그 순간 수진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자기 목숨 뒤에 아내를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시댁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민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뭐, 그 카드가 결제됐다고? 큰형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카드? 민호 씨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년이 민재 카드를 찾아냈어. 큰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민호 씨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 카드를 썼대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걸 어떻게? 분명 지갑은 비워놨을 텐데. 민호 씨가 전화기를 쥐고 현관으로 향하며 내뱉었어요. 변호사 강도연이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시댁이 그토록 수진 씨를 쫓아낸 이유, 남편을 그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한 이유, 그 모든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이었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건 아직 아무도 수진 씨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수진 씨가 하은이 병실에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병실 문을 열고 말했죠. 보호자분, 밖에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수진 씨가 복도로 나갔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와 큰형수가 서 있었어요. 민호 씨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큰형수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죠. 하은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수진 씨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아, 하은이 많이 아팠다며? 걱정돼서 왔어. 우리가 너무했지. 오해 풀자. 석 달 전 빗속에서 쫓아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수진 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은이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죠.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야,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나저나 수진아, 민재 카드 있잖아. 그거 잠깐만 줘봐. 민재 명의로 된 거라 정리를 해야 해서. 수진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수진 씨였다면 고개를 숙이고 네, 형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젯밤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수진 씨는 처음으로 민호 씨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형님, 이 카드가 뭔지 알고 계셨죠? 민호 씨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진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 보는 카드야. 설원의료재단 설립자 일가 전용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2장뿐이래요, 형님. 민호 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죠. 큰형수가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수진아,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른들 일이야. 카드만 주면 돼. 그때 복도 끝에서 단정한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변호사 강도연 씨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설민호 씨, 거짓말은 여기까지 하시죠. 민호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설민재 씨의 재단 지분 51%는 법적으로 배우자이신 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건 유언장에도 명시돼 있어요.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게 어디 있는데? 민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법적 효력에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큰형수가 앞으로 나서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그 여자가 꾸민 거 아니에요? 민재가 죽고 나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누구였는지도요. 큰형수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물었죠. 민호 씨가 수진 씨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민호 씨가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큰형수를 끌고 복도를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수진 씨의 귀에 민호 씨의 목소리가
스쳐 들어왔어요. 낮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블랙박스 확실히 처리한 거 맞지? 수진 씨의 발이 바닥에 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그날 밤,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죠.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블랙박스가 파손돼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변호사에게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생님, 남편 교통사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어요. 맞는 거죠?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검은색,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것이었죠. 남편의 차 블랙박스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파손된 것처럼 꾸몄을 뿐이에요. 저는 사고 직후 정비소에서 이 USB를 먼저 확보해 두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어요. 그 작은 USB 안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빈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진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하나를 올려놓고 변호사가 USB를 꽂았죠. 수진 씨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이걸 봐야 하는 건지 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손끝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수진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이었어요. 영상 속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치는 왕복 2차선 도로였죠. 민재 씨의 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죠. 그런데 후방 카메라에 불빛 하나가 잡혔어요. 뒤에서 한 대의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속도였죠. 수진 씨의 손톱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뒤따라온 차가 민재 씨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어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쾅! 수진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영상 속 민재 씨의 차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차가 다시 한번 들이받았습니다. 쾅! 2번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우연히 부딪힌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들이받은 거였죠. 그때 영상 속에서 민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남편의 목소리였죠. 미쳤어. 형님, 형님. 남편의 마지막 말은 그 두 글자였어요. 민재 씨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영상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죠. 수진 씨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형님이 그런 거예요? 변호사가 수진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 뒤 수진 씨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 씨는 사고 2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님이 이상합니다. 요즘 저를 보는 눈이 달라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가 그 카드를 찾을 겁니다. 그때 수진이를 찾아가 주세요.
수진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죠.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한 거야, 바보. 수진 씨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더 꺼냈죠. 민재 씨가 남긴 것은 유언장만이 아닙니다. 경찰에 제출할 증거 일체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블랙박스 영상, 정비소 확인서, 그리고 민호 씨의 통화 녹음까지.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사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하은이가 자고 있는 병실이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새근새근 잠든 딸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죠. 네, 하겠습니다. 하은이 아빠가 왜 죽었는지 세상이 알아야죠. 수진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정비소 진술서, 민재 씨가 정리해둔 증거를 토대로 큰아들 설민호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죠. 시댁집 앞이었어요. 민호 씨가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조작이야.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큰형수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텅 빈 눈으로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수진 씨의 핸드폰에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습니다. 수진 씨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을 수가 없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것은 증거만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남편의 자필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침대 위에서 두 팔을 쭉 뻗으며 웃었죠. 엄마, 나 이제 진짜 안 아파. 밖에 나가고 싶어. 수진 씨가 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웃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링거를 꽂고 눈도 못 뜨던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콧등이 찡했죠.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 강도연 씨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오래 품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모님, 이것이 민재 씨가 저에게 맡긴 마지막 것입니다. 변호사가 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맡겨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봉투 겉면에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에게. 수진 씨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에 한번 꾹 눌렀어요. 종이 너머로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하은아, 엄마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수진 씨는 봉투를 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난간에 기대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죠.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것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첫 글자를 읽는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내 옆에서 하은이 졸업식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수진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글씨가 눈물에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읽었죠. 내가 그 카드를 쓴 날 병원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야. 미안해. 그것도 다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나는 겁쟁이라서 널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었어. 수진 씨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편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수진아, 나는 내가 나를 그냥 민재로 불러줘서 행복했어. 재단 손자도 아니고 시댁 둘째도 아니고 그냥 민재. 내 남편 민재. 그게 제일 좋았어. 수진 씨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죠. 바람만이 수진 씨의 울음을 들었어요.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말해줘.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수진아, 고마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건 전부 너였어. 수진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와 수진 씨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여보, 나 잘할게. 수진 씨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병실에 돌아오자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눈이 빨개. 울었어? 아니야, 바람이 세서 그래. 수진 씨가 웃으며 딸을 안았어요. 하은이가 수진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엄마, 나 어젯밤에 꿈에서 아빠 봤어. 아빠가 웃으면서 잘했다고 했어. 수진 씨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을 꼭 안은 채 대답했어요. 응, 아빠가 지켜줬어. 아빠가 우리한테 보내준 거야. 병원 현관을 나서는 수진 씨의 발걸음은 1년 전과 달랐어요.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나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수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후였습니다. 설원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어요. 수진 씨가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남편이 저를 여기 세워놓고 갔으니까 남편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멋있어. 하은이였어요. 객석 앞줄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진 씨도 웃었어요. 그때 객석 맨 뒷줄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시선을 거두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죠. 단상에서 내려온 수진 씨가 가슴 안주머니 속 까만 카드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다른 카드였습니다. 속으로 말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남편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까만 카드 한 장에 담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